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실전사주반 564강입니다. 자, 오늘 3개의 사주를 보여드릴 건데 3개의 사주에 모두 충미충이 들어있어요. 충미충이 특히 월지하고 일지에 들어있는 이 구조 2개를 같이 보면서 그 월지하고 일지가 충돼 있는 사주에 대한 느낌을 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것도 활용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라서 그 좀 여러 가지 스타일로 사주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오늘 주인공은 요 가운데 있는 사주예요. 이 가운데 있는 사주 을해년, 기축월, 기미일 남자분이십니다. 지금 나이가 이제 막 30살이 된 20대 후반, 만 나이로는 20대 후반, 뭐 한국식 나이로는 지금 30살이 된 분인데 이분이 작년 봄, 그러니까 2023년 3월경, 딱 1년 전이죠. 1년 전에 갑자기 방송과 언론사에 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다소 센세이션한 어떤 그런 사회에 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나오신 분이 제가 직접 상담을 하신 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알려진 생년월일로 이제 사주를 뽑아서 이제 내용을 좀 구성을 해보고자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사주여서 소개를 해드리고 사주 공부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느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주는 스토리로 이루어지는 이야기로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좋거나 나쁘거나 좋다 나쁘다로 가리는 게 매우 어렵죠. 이런 거죠. 자, 오늘 제목이 합과 충으로 제압하는 사주입니다. 합과 충으로 제압하는 사주.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선입견에 대한 타파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명리 초보분들이 가지고 있는 충은 나쁘다, 뭐 충은 안 좋다, 뭐 충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충은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릴게요. 합과 충이 같이 있는 사주는 삶에 능수능란한 무기를 가진 사람이란 뜻이다. 합과 충이 있으면 능수능란한 무기를 가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보통 연애 용어나 어떤 협상이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한테서 가끔 사용하는 용어 중에 밀당이라는 용어가 있죠. 보통 협상을 할 때, 어디랑 거래를 할 적에 계약 조건을 만들 때 밀당을 한다 그러잖아요. 저 같은 밀리터리 매니아는 군사무기 수출권에 대해서 기사를 관심 있게 접하는데 한국이 그 KF-21이라고 하는 국산 전투기를 만들었죠.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인도네시아랑 합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일부 한 20-30% 부담하는 걸로 해서 인도네시아에서 몇 조 원을 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몇 천억 갖다 주고는 야 나중에 줄게 일단 완성된 비행기 보내라 그리고 우리한테 기술 전수 다 해달라 그러니까 한국에서 계약 위반이다 우린 그럴 수 없다 남은 잔금 내놔라 지금도 밀당 중이에요 밀당 근데 이제 계속 협상을 미루면서 계속 받아내려고 하는데 근데 인도네시아가 그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되게 비슷한 사건들이 있어서 쟤네들 저거 너무 그 변칙을 많이 쓴다 뭐 이런 느낌인데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화려한 밀당 실력으로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낚시할 때도 밀당을 하시죠. 큰 물고기를 잡게 되면은 그냥 다짜고짜 힘으로 당겨 가지고는 안 되고 적당히 풀어줬다가 다시 또 당겼다가 풀어줬다가 당겼다가 하는 힘인데 이게 명리학에서는 합도 했다가 충도 했다가 합도 했다가 충도 했다가 하는 능력이 사실 그게 밀당 능력이에요. 누군가하고 합해서 누군가를 들이받고 또 어제는 들이받았는데 오늘은 또 악수합시다 손 내밀고 우리 가끔 범죄도시류의 액션 영화 뭐 형사들이 나오는 액션 영화에 보면 흔하게 나오는 장면들이 있는데 범죄자를 이렇게 딱 잡아서 이게 취조실에다가 딱 조사실에다가 갖다 놓는데 첫 번째 형사가 나타나가지고는 이게 막 무섭게 하고 구타를 하고 막 손가락을 자를 것처럼 얘기를 하고 막 그냥 죽일 것처럼 막 겁을 주니까
주니까 좀 있으니까 다음 형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야 얘 좀 내보내 야 이러다 얘 죽이겠어 너 어제도 죽였잖아 뭐 해가지고는 그 형사를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이번엔 그 당을 하죠. 걔가 밀을 했고 이번엔 당을 하죠. 야 나한테 얘기해. 내가 그러면 저 친구 못 오게 해줄게. 나한테 얘기하면은 내가 너 잘해줄게. 너 안 그러면 저 친구가 지난번에 쟤가 되게 폭력적이야. 너 쟤한테 조사받고 싶지 않지? 나한테 다 얘기를 해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그러면 그 사람한테가 형사님밖에 없어요. 지금 그게 뭐예요? 밀당한 거죠. 밀당한 거. 그 밀당한 거예요. 그거를 2명이서 할 수도 있는데 1명이서 하기도 해. 1명이서. 뭐 오늘은 너하고의 사랑은 끝이야 그랬다고 다음 날이 되면 어제 미안했어. 내가 다른 거 해줄게. 내가 어제 너를 몰라봤어. 또 다음 날은 또 나를 우습게 봤어. 이러면 이제 그러면서 막 상대를 이렇게 밀었다 당겼다 조종하는 능력. 그게 이제 어떤 선한 마음이나 공의를 위해서 할 때는 되게 훌륭한 능력이 되는 거고 어떤 사적 이익이나 어떤 상대를 조종하거나 농락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면 되게 안 좋은 행동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주만 봐가지고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알 수 없어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 어떤 연쇄살인범의 사주와 똑같은 사람들이 다 연쇄살인범이다라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을 연쇄살인에 이용을 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다른 거예요. 그 사주는 같아도 영혼들은 다릅니다. 자, 아무튼 이 밀당의 능력, 즉 합했다가 충했다 하는 능력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사주는요. 대단한 능력과 수완을 가지고 있는 사주입니다. 그냥 마냥 합으로만 돼 있으면은 좋게 해야지 협상을 통해서. 옛날 대항해 시대의 비유를 하자 그러면 이 합이라는 것은 무역하자라는 거고 야 내가 이거 줄 테니 너는 이거 다오. 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우리 서로 무역하자. 친하게 지내자. 우리 동맹 맺자. 협정 맺자. 내가 너네들 도와줄게. 너희들도 대신 우리한테 사탕수수 좀 보내줘. 뭐 이런 것들이 합이죠. 합. 근데 충은 뭐예요? 충. 군대를 보내가지고는 군대를 보내서 너 성문 안 열면 내가 다 때려 부순다. 순순히 항복해라. 너 우리한테 복속해라. 뭐 이런 것들은 충이죠. 근데 대항해 시대 때 그 제국주의 국가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둘 다 썼어요. 둘 다. 처음에는 합으로 가서 무역하자.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를 보내서 종교를 퍼뜨려. 그래서 이제 적대 세력들을 우리 편으로 모으는데 그렇게 해서 포섭이 안 되는 작자들은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때려 부셔버리죠. 그렇죠? 좀 능숙한 사람들은, 능숙한 나라는 피를 좀 덜 보고 이제 복속을 시키고 좀 이게 능숙하지 않고 무식한 작자들은 피를 많이 보고 막 복속을 시키는 어떤 그런 형태 같은 거죠. 일본이 미국의 문호를 개방을 할 때 처음에 순순하게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죠. 미국이 군함대, 함대를 몰고 가가지고 그 일본의 주요 항구에다가 대포질을 해가지고 함포 사격으로 그 서구 문물의 무서움을 한번 보여줍니다. 서양식 대포로 그 주요 항구를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고 나니까 일본 애들이 야 쟤네랑 싸우면 안 되겠다. 야 쟤네랑 무역하자. 해가지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처음에 서양 세력이 와서 우리나라에게 대포를 쏘면서 문호를 개방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우직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양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에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근데 육지로 바로 들어온 게 아니라 광화도를 쳐들어와요. 2번이나 쳐들어왔죠. 처음에는 프랑스가, 그 다음에는 미국이. 그래서 한 번씩 쳐들어올 때마다 이 거제도 아니 강화도에 있는 그 수비대들이 거의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는데 근데 보통은 야 여기 그냥 가치 없다 그냥 가자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2번이나 끝나게 병인양요하고 신미양요가 있는데 이 병인양요가 프랑스가 쳐들어왔던 거고 신미양요는 미국이 쳐들어왔던 거죠. 특히 신미양요 당시에는 그 미 해병대가 들어와가지고 그 정족산성 전투인가에서 그 조선군을 전멸시킵니다. 한 명도 살아남지 않고 다 죽어요. 근데 당시 그 조선군은 전국에서 인류 포수들만, 엘리트 포수들 다 모아와서 사냥 좀 한다고 하는 조총 잘 쏘는 사람들만 모아왔는데 문제는 조총의 사거리에 2배나 3배가 되고 정밀도도 압도적인 그 미국의 그 소총 때문에 다 저격을 당합니다. 다 저격. 성에 있다가 머리만 내밀면 다 사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우리 총은 날아가지도 않은 적들한테 뭐 그런 형태들. 이 좀 얘기가 따로 빠졌는데 충은 부딪히는 거고 도전하는 거예요. 성경책에 나오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는 무슨 얘기한 거예요? 야, 충 써, 충 하라는 얘기예요. 두드리면 열리잖아. 합은 뭐예요? 네, 서로 열기로 얘기를 했더니 가니까 자동문처럼 열리는 건 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때로는 충,
때로는 합 이런 구조를 갖추고 그래서 충도 할 줄 알고 합도 알고 이제 부딪혀 볼 줄도 알고 서로 타협하거나 동맹을 맺을 줄도 알고 끊을 때 끊을 줄도 알고 다시 붙을 때 붙을 줄도 아는 것. 그래서 마치 자동차로 치면 엑셀과 브레이크를 둘 다 쓸 수 있는 자동차가 완성된 자동차죠. 엑셀만 쓸 수 있고 브레이크만 쓸 수 있고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사주에 충과 합이 같이 있는 사주는 되게 노련하고 능수능란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걸 좋은 방향으로 쓰느냐 나쁜 방향으로 쓰느냐 하는 건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영혼의 소양이죠, 그거는. 자, 그런 내용을 좀 볼게요. 이 가운데 있는 사주는 충미충대에 있는 사주고 이 왼쪽에 있는 사주 아주 비슷하게 생겼죠. 을의 기축 기미. 이 사주는 을사 기축 기미. 아주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이 가운데 있는 분은 시주를 제가 몰라서 직접 상담을 한 게 아니고 사주가 정확히 다 시까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3주만 볼게요. 이 가운데 있는 분은 누구시냐 하면은 저 전두환 손자예요. 전두환 손자. 제가 옛날에 군대 다닐 때 그 전두환 아들 중에 한 분이 우리 저도 군악대 사령부에 있었는데 우리 사령부 행정병 방위병으로 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저 친구가 저 전두환 아들이래. 전두환 아들이래. 아마 전두환 막내 아들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전두환 막내 아들. 저랑 같은 군대 동기인데. 왜냐면 군악대도 사단 직할 때고 보통 그 친구도 사단 직할 때 행정병이었으니까 뭐 그랬겠죠. 별로 얼굴 저는 군악대 출신입니다. 군악대 지휘병이었어요. 작곡병 지휘병. 군악대에서 편곡하는 일 했었죠. 근데 군악대도 훈련 다 나가. 유격 훈련도 가고 동계 훈련도 가고 땅굴 파고 땅 속에 들어가서 뭐 하루 며칠 보내고 뭐 우리도 다 했으니까. 그리고 맨날 저기 노가다 뛰러 다니고 뭐 또 그랬던 아니 군대 얘기 하지 마세요. 이야기가 또 나 군대 얘기 시키면 나 할 말 많아. 얘기하면 안 돼. 손님 다 떨어져요. 내가 군대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전두환 손자. 내가 보기엔 이분이 그 몇째 아들 손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전두환 씨의 손자입니다. 뭐 전우원 씨인가 그럴 때 아마 이분이 전우원 씨. 전재용 씨면은 첫째나 둘째 아들 되겠죠? 맞아. 박상아 씨하고 결혼한 분의 아들. 미국에서 주로 이제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작년 3월에 양심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의 비리에 대해 얘기를 하고 전두환 일가한테 그 비자금 내놔라고 했더니 가진 돈이 26만 원밖에 없습니다. 뭐 이게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그러면 가족들이 다 가난해야 되는데 아니잖아. 명의를 다 가족들한테 빼돌려가지고는 나는 돈이 20몇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냥 평상시 하는 일은 골프 치러 다니시죠. 재산을 다 빼돌린 건데 아무래도 현행법이 그것까지는 다 추적을 은닉한 걸 찾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이제 요 아들인 이 손자인 전우원 씨가 가족들이 다 재산 빼돌렸다. 할아버지는 아직도 재산이 많고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어떤 비서관이나 어떤 시종이나 어떤 이런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하인 같은 약간 그런 사람들 그런 어떤 집안에서 일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다 명의로 분산을 시켜가지고 지금도 돈이 뭉태기로 있어서 명절이 되면 전두환 할아버지가 아버지 그 위에 자식들을 모아놓고 딱 이렇게 용돈을 준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충성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호를 한다. 우리 할아버지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그 광주에 희생되신 영령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내가 괴로워서 뭐 잠을 잘 수가 없다. 뭐 사과를 드린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나도 너무 괴로워서 나 마약하고 나도 뭐 성매매 업소 다니고 있다. 뭐 나도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구속돼서 이제 감옥에 좀 계셨다가 다행히 법원에서 선처를 좀 잘 해줘가지고 뭐 이렇게 그 자기를 반성을 하고 이게 만약 마약류 위반으로 지금 걸렸어요. 한국 사람도 외국에 가서 마약하면 한국에 돌아오면 그거 구속 사유거든 걸리거든. 그래가지고 그 길게 감옥에 있지 않고 잠깐 있다가 나와서 이후에 5.18 유족들한테 가서 막 사과하고 5.18 묘역에 가서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막 사죄하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참 어떤 면에서는 참 뭉클한 내용이었죠. 근데 우리 전두환 장군이 오래 살아남았던 이유가 너 그냥 오면 안 된다. 사과하고 와라.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야, 너 사과하고 와라 하고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사과 안 했죠. 끝까지 오히려 자기 자서전 써가지고 거기서 5.18은 폭도들이 한 거다. 난 잘못 없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랬더니
그 손자가 대신 가족을 대신해서 사과를 한다라고 했던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 친구 왜 저럴까? 진심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사주를 열어봤던 그 생년월일이 다행히 언론에 공개가 돼 있어서 한번 봤던 내용입니다. 이 기축과 기미는 천간에서 기토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내 앞에 선대는 기축이지만 나는 기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 사주의 구조를 보게 되면 기축 마을에 살고 있는 기미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축토 마을에 살고 있는 미토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전에 종종 얘기하는 개고기를 좋아하는 마을에 살고 있는 동물 보호론자 같은 이 뜻인 겁니다. 이게 고래잡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마을에 환경운동하는 친구예요. 지금 이런 사주를 보게 되면. 근데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어떤 자아 정체성? 월주라고 하는 내가 속한 부모, 환경, 사회의 정체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정체성이 지금 다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회적 자아와 개인적 자아가 이건 다른 케이스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뭐라고 표현할까? 마치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옛날 종교 전쟁으로 치자면 뭐 중세 유럽에 있었던 그 종교 전쟁으로 치자면은 우리 마을은 구교도가 주도를 하고 있는 구교도에 속한 마을인데 하지만 나의 개인적 정체성은 나는 신교도에 가까워. 이런 또 반대일 수도 있죠. 우리 마을은 신교도인데 이 구교도. 이 프랑스의 종교 전쟁사에 보면은 되게 그 신교와 구교 사이에 피해 학살이 되게 많이 벌어지고 지역별로 구교를 믿는 곳과 신교를 따르는 곳들이 대충돌을 벌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결국은 프랑스의 종교 전쟁이 어떤 식으로 막을 내리냐면요. 처음에는 힘으로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신교와 구교의 군대가 서로 상대방을 멸종시키는 어떤 방침으로 힘으로 이제 구교도를 모조리 죽여버리자, 신교도를 모조리 죽여버리자 하면서 이 절멸 전쟁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그 프랑스의 큰 도시 그게 파리인지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를 그 신교도의 지휘자가 포위를 하게 됩니다. 포위를 하고 점령을 했는데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항복 안 한다, 항복 안 한다, 항복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항복하겠냐? 그러면은 너네 신교도의 그 대장이 구교도로 개종하면 우리 항복하고 우리 같이 손잡고 지내자. 그래서 마지막에 그 종교 전쟁의 결말은 결국 힘으로 서로를 죽일 때까지 끝나지를 않으니까 그 신교도의 지도자가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구교도를 포용하기 위해서 자기가 신교를 내려놓고 구교로 개종을 한 다음에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을 포함한 구교도들의 왕이 된 다음에 종교의 자유를 선언합니다. 신교도와 구교도 이제 싸우지 마. 이제 우리는 모두 같은 백성이야. 이게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게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내가 역사 보면서 봤던 전쟁사 중에 되게 인상 깊은 장면. 어떤 신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단은 이게 무력에 의해서 잘 굽혀지고 오히려 특히 종교적인 부분은 무력적 탄압을 하면 할수록 더 강해져요. 내가 순교자가 되고 말지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게 축토의 땅에서 미토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주야. 그러면 보통은 처음에 발현되는 정체성은 월지의 사회적 정체성이 훨씬 더 큽니다. 월지하고 일지의 관계는 내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 들어있는 나라는 거예요. 월지는 사회적 정체성을 말하는 거고 일지는 개인적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월지도 축토고 일지도 축토면은 축토 마을에 살고 있는 축토 마음 가진 사람이라는 뜻인데 근데 이 사주는 축토 마을에 미토 마음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의 요게 뭔가를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권력과 돈을 가지고 해자축 방합한 사람들이 기축이잖아요. 기축. 나는 그들과 다르다 같은 거잖아. 지금 이게. 나는 그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주들은 젊었을 때는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는 부모 사회의 정체성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사회궁에서 월지일지가 충하는 경우는 일정 시점이 되면 이게 빠르냐 늦으냐 정도의 차이는 있을 텐데 일정 시점이 되면 내 개인의 정체성을 찾는데 이 개인의 정체성이 내가 속한 사회의 정체성과
부모 사회의 정체성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뭐 3대나 4대가 함께 모여 사는 가족 중심 사회에서는 이게 부모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부모는 야, 땅 농사를 짓고 살아야 돼. 너도 농사를 지어야지. 하는데 자식은 싫어요. 전 도시에 가서 다른 걸로 돈을 벌 거예요. 나는 이게 농촌에서 이러고 살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형태로 일정 시점이 되면은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죠. 보통 사람이 독립을 할 때 두 가지를 겪죠. 사춘기라고 하는 시절 때 부모하고의 정서적 독립을 이룹니다. 다음에 2차 성장, 2차 성장이라고 하는 보통은 경제적 독립을 할 때, 보통 20대에 많이 이루어지죠. 가끔 늦는 사람은 30대에 이루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부모랑 따로 살면서 독자적인 내 경제체제를 꾸리거나 또는 부모랑 함께 살더라도 독자적인 경제체제로 뭐 부모와 함께 지내기는 해도 뭐 서로 종속되는 관계가 아닌 이런 경우가 2차 성장이죠. 마치 알에서 깨어난 병아리, 그 다음에 부모의 품에서 보호를 받다가 같은 독립적 개체를 이루는. 그래서 보통 2차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시기에 일지의 자기 정체성이 나타나게 되는 형태인데 이 사주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모 사회를 부정하는 지금 형태가 나타나죠. 우리 아버지 잘못했어요.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가족들이 부모, 내 친척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또 전두환 할아버지를 갖다가 이렇게 보호를 하고 비호를 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데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마약하고 괴롭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작년에 계묘년이었는데 묘목이 들어와서 이 묘가 미토하고 묘미합으로 만나게 되면서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정체성을 찾고 당당하게 나도 내 얘기를 하게 되다 같은 형태로 보여져요. 일단 요 사주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요 사회의 정체성과 나의 정체성이 충하고 있을 경우에 일정 시점이 되면은 이게 부모의 뜻이 될지 어떤 직장 사회의 뜻이 될지 내가 속한 어떤 사회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정서하고는 다른 나의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건데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지 마세요.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요소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에 따라 모두 달라요. 다만 얄팍한 생각에 그냥 인생 편하게 살려면 사회의 정체성과 개인의 정체성을 맞추는 게 낫겠지 정도는 얄팍한 생각일 수 있지만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명분적 생각에 내가 꼭 사회의 정체성에 맞춰서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좀비인가?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인생도 소중한 거고 저런 인생도 소중하다라는 측면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가령 내가 가난하고 못 사는 사회에서 계속 가난하고 못 사는 정체성을 이어받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다른 정체성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어떤 뭐 떵떵거리고 권력과 부귀를 누리는 사회에서 나도 계속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야. 나는 변호사가 될 수 있지만 나 그냥 아프리카에 가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기자가 돼가지고 나 동물들 사진 찍으러 다닐 거야. 나는 뭐 좋은 병원의 의사가 될 수 있지만 뭐 국경 없는 의사회에 가서 뭐 난민들을 돕는 일을 나는 하고 싶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일종의 사회를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다양성의 분화를 만들어주는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기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의 껍데기가 기토인 건 같은데 성분이 달라지는 근본이 달라지는 그래서 보통 이런 사주는 내 안에 축토의 정체성과 미토의 정체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종교전쟁 시절로 치면 아버지는 구교인데 나는 신교야. 나는 어릴 때는 구교의 방침으로 자랐지만 커서는 나는 신교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 이런 사주는 구교와 신교를 모두 포섭할 수 있는 그 넓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영어만 할 줄 알고 어떤 사람은 한국어만 할 줄 아는데 이 사람은 어릴 때는 영어권에서 자라고 커서는 한국에서 자라서 나는 영어권 문화도 이해하고 한국어권 문화도 이해할 수 있어. 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죠. 2차 대전이 딱 벌어졌을 때 미국은 진주만 공격이 이루어지면서 일본하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미국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 뭐냐면 미국인들이 일본 사람을 너무 모른다는 거였어요. 문제는 일본인들은 미국으로부터 개화가 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이민자도 많아서 미국을 이해하게 된 일본인들이 많았어. 왜? 어차피 미국의 기술을 많이 배워갖고 왔으니까. 근데 미국인들은 일본을 되게 무시했어요. 뭐 아프리카에 사는 되게 못 사는 나라들 뭐 해가지고 우리가 왜 일본을 가서 배워? 그래서 당시에 일본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군인 중에서 극히 드물었고 특히 일본의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만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하와이에 있는 미군 기지, 미 해군 기지에서 일본어를 통역할 수 있고 일본에서 공부를 하다 오고 일본에서 주재관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한 2명밖에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으로 나오죠. 그 진주만이라는 영화에서. 그래서 일본의 암호를 해독을 하고 이 일본의 작전을 그대로 간파해서 얘네들은 이렇게 작전을 할 것이다 해서 미드웨이 해전을 승리로 이끈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영어도 할